안녕하세요. 익스플로전 천정우입니다. 저는 고객 러닝 기반의 브랜드 시스터엔이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D2C에 대해서 이제 오늘 얘기를 하면서 고객 러닝이 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고객 러닝과 그리고 이 D2C가 가지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뭐 경험이나 장점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고객 러닝 기반의 이 브랜드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고객들이 브랜드를 학습하는 과정이 아니고 거꾸로 브랜드가 우리의 고객의 누구인가를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우리가 제품을 사거나 어떤 이 브랜드는 어떤 거야 라고 할 때 소비자 입장에서 그 브랜드를 학습하거든요. 물론 그걸 우리가 학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써보고 느껴보고 알게 되는 거지만 그 과정이 이제 학습이라고 봤을 때 거꾸로 하는 이제 그 브랜드 입장에서 고객을 학습한다라는 건 여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원래 다른 이런 커머스, 이커머스 뭐 D2C가 됐던 아니던 이커머스가 아닌 이 IT 플랫폼들 있잖아요. IT 플랫폼이라든가 IT 서비스들, 앱 서비스들에서는 로그 기반으로 고객을 학습을 했어요. 로그 기반으로 학습을 했고 이쪽에 있는 마케터들이라든가 데이터 분석자들이 이커머스로 넘어왔을 때 이커머스에서도 고객의 유저 행동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유저에게 구매 전환을 일으키고 이걸 기반으로 재구매를 일으키고 퍼널들을 효과적으로 하겠다. 이런 가설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효과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왜 효과적이지 않았냐면 기본적으로 이커머스는 이제 트랜잭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트랜잭션이 뭐냐? 이제 뭐 이렇게 어려운 말 말고 구매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죠. A 고객이 뭘 샀고 A 고객의 장바구니에는 제품 A, B, C가 들어 있었고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IT 서비스들은 이런 것들이 보통 없어요. 왜 없냐면 행동할 때마다 돈을 과금을 하는 게 아니고 물론 몇몇 게임에서는 아이템을 살 때 돈을 내기도 합니다. 이런 거를 제외하고 나면 월 단위로 결제를 하고 고객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고 얼마나 우리의 어플리케이션을 유용하게 썼는지를 봐서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많이 쓰고 어떤 것들을 안 쓰고 불편했는지를 분석을 해야 버전업을 할 수 있고 고객의 행동을 보고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런 논리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커머스에서는 이런 행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고객이 1시간 동안 막 열심히 구경을 타고 막상 산 건 다른 거야.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행동 로그 데이터라는 게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이거를 셋파식에 분석해 봐야 별게 없구나. 진심은 뭐다? 진심은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사실 소비자고 보시는 분들도 소비자라면 내가 1시간 동안 뭘 구경을 했던 나의 진심은 내가 결제한 것에 있다. 이게 이제 고객을 러닝을 하는 기본입니다. 이커머스에서는 행동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구매가 가장 중요하다. 쉽게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요즘 여의도에 더현대가 오픈을 했잖아요. 굉장히 핫해요. 잘 되고 있는데 사실은 고객분들은 어디에 많냐면 지하라든가 이쪽에 밑 하단에 있는 식품관에 많이 있으신데 가면 번호편을 뽑으면 막 1시간씩 기다리라 그래요. 그러면 2층부터 위에까지 막 놀다 온단 말이에요. 행동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 이 사람은 그럼 3층에서 가장 머무르는 시간이 오래됐는데 이 사람은 그러면은 뭐 남성복에 관심 있나? 아니에요. 그냥 구경하고 온 거지. 실제로는 그냥 밑에 가서 돈 쓰고 집에 가셨어요. 이런 부분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고객 러닝을 어떻게 하는 거냐 라는 걸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저희가 자사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사 브랜드는 시스터엔이라는 브랜드이고요. 저희의 주력 상품은 아이 메이크업 제품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서 이 펜슬이라는 건 연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 메이크업을 위한 펜슬이에요. 그래서 이 펜슬을 구매를 어떤 A 고객이 하나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CRM이 돌 거예요. CRM 돌고
다시 또 펜스를 구매를 하세요. 그리고 또 CRM이 돌았을 때 펜스를 구매를 하세요. 여기서 그러면 뭐 자사몰 재구매율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여기서 그냥 말씀을 드리고 가면 많을 때는 30% 후반대까지 갔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고객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뭐 30% 초반 정도까지 20% 후반일 때도 살짝 있었지만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30%대의 어떤 재구매율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펜슬 구매를 이렇게 하면 시스터에는 펜슬만 파는 사이트가 될 거잖아요. 근데 고객을 러닝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펜슬을 구매를 했어요. B입니다. 중요한 건 B니까 B 밑을 봐주시면 펜슬을 구매했고 CRM이 돌았어요. 펜슬을 구매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쿠션을 구매했어요. 근데 여기서 쿠션을 구매했다고 제가 써놨지만 펜슬과 쿠션을 구매했다는 뜻입니다. 펜슬도 사셨고 다음에는 쿠션도 사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펜슬을 산 고객분들이 펜슬만 필요로 하는 고객일 리는 없어요. 그럼 이 분들이 다음에 필요로 하는 우리 브랜드를 한번 샀어. 아직 좋아하진 않지만 괜찮네 라고 생각을 했어. 그럼 그 다음에 펜슬과 어떤 제품을 샀을 때 어떤 제품이 필요한지 우리가 넌지시 고객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 펜슬과 쿠션을 사셨어요. 펜슬과 쿠션을 샀는데 또 CRM이 돌았겠죠. 그리고 고객은 전에 썼던 펜슬이 이제 떨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펜슬과 쿠션을 샀는데 2번 정도 구매를 했으면 얘네 꽤 괜찮네. 제품도 괜찮고 메소드도 좋은 것 같아. 라고 고객이 인정을 했을 때 다음에는 이제 클렌징 제품까지 구매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재구매율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분의 1 정도 된다고. 굉장히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3분의 1 정도 돼요. 왜냐하면 저희는 저희 이커머스에서 파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일 텐데 이커머스와 IT 서비스도 마찬가지인데 이커머스가 더 치열한 점은 대체재가 많아요. 물론 저희 제품이 굉장히 좋고 아름다운 발색을 가지고 유지기간이 길고 그래서 워터프루프에 최적화된 최선의 제품이다 라고 광고를 하고 우리 제품이 제일 좋다라고 광고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 회사와 경쟁하고 있는 어떤 회사는 우리가 더 좋다 라고 광고할 거고 또 다른 회사도 광고를 할 거예요. 광고도 하고 제품 나와 있고 이렇게 이 코스메틱 시장에는 수만 개의 브랜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재구매율이 3분의 1이라는 건 처음에 한 분 샀어요. 10명 샀는데 3명 사고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신규 고객의 획득도 필요하지만 기존 고객, 우리 브랜드를 이제 좋아해 주기 시작하고 만족한 고객들에게 LTV를 높여가서 실제로는 브랜드의 볼륨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전달해 드렸다. 이게 이제 저희가 고객을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판매량에서 야기하는 이제 학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브랜드를 역방향으로 설계하다. 뭐 방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아까 브랜드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메이크업 브랜드가 됐던 코스메틱 브랜드가 됐던 심지어 의류 브랜드나 다른 브랜드들도 어떤 식으로 브랜드를 설계를 했냐면 보통 이렇게 막 4분면을 놓고 이제 브랜드를 그리세요. 우리 브랜드는 뭐 여기 있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여기야. 뭐 이렇게 어떤 4분면이냐면 이건 제품마다 카테고리마다 다른 것 같은데 이제 브랜드 포지션을 그릴 때 그려놓고 우리 브랜드는 지금 3, 4분면에 있는데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1, 4분면이니까 여기로 가기 위한 전략을 쌓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브랜드의 페르소나는 어떤 사람이야. 어떤 연예인을 보통 찍어요. 이런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는 뭐 20대, 30대 혹은 뭐 30대, 40대를 위해서 기획이 됐어. 그리고 컨셉은 자연주의고 테마는 녹색이고 뭐 브랜드의 가격대는 뭐 중고가격대고 객단가는 4만 원 정도가 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브랜드를 설계를 다 끝내요. 설계를 다 끝내고 우리는 어떤 이미지로 뭐 중성적인 이미지를 가진 모델로 캠페인을 밀고 나가겠어.
이렇게 쭉 밀고 가는 게 기존의 브랜드가 하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대박이 나면 대박이 나는 거고요. 이게 안 되면 브랜드가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무장을 했어요. 중무장을 하고 톤앤 매너를 가지고 판매를 시작했어요. 잘 팔릴까요? 잘 팔리는 브랜드는 당연히 잘 팔리겠죠. 그런데 잘 안 팔리는 브랜드가 문제인데, 잘 안 됐을 때 그러면 우린 뭘 수정해야지? 라고 하면 보통 뭘 수정하냐면 가격을 수정하고 할인을 하고 우왕좌왕 하다가 이 컨셉이 아닌가벼 라고 하고 다른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는 일이 사실은 기존의 아주 큰 회사들이 하던 일이었어요. 근데 브랜드를 역방향으로 설계했다는 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이 좋아하는 제품을 하나를 고객에게 전달을 하고 그 만족한 고객을 기반으로 그 고객이 더 만족할 수 있는 다른 상품들을 해당 카테고리 안에서 계속 고객에게 전달을 하면서 그것이 모여서 브랜드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브랜드가 뭐다 라고 저희는 시작할 때 몰랐어요. 저희 브랜드는 어떤 고객이 좋아할지, 어떤 퍼소나를 갖고 있는지 몰랐는데 우리 제품들을 사주시고 만족하시는 고객님들에게 더 만족을 올려드리고 고객들의 LTV를 올리는 식으로 우리는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기존 고객들을 계속 만족시켜 드려야지 하다 보니까 브랜드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리버스 브랜드라고 말씀드렸고, 기존 브랜드와 태생이 좀 다르고 성장하는 방법이 다르다. 저는 근데 이게 D2C 브랜드가 가져야 할 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드린 건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량에서 출발하는 브랜드고 기존 브랜드와는 반대 방향으로 갔다. 근데 그러면 기존 고객들과 다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라는 질문들을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가 어떤 질문이냐면, 일단 판매량에서 출발을 하려면 첫 번째 상품을 팔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첫 번째 상품을 팔아야 그 다음에 그 고객이 누군지도 알고 그 고객이 뭐가 필요한지도 알 텐데 그전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머신러닝 광고 기반의 멀티 제품이라는 게 그 뜻이에요. 광고 시장이 머신러닝 광고 시장으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매스한 광고 시장이었죠. 지금이라고 해서 매스한 광고 시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TV 시청률이 높지는 않아도 수퍼센트에 있고, TV 시청률이 5%라는 건 엄청나게 큰 수치인 게, TV 시청률이라는 건 전 국민의 5%가 이걸 보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니까 TV는 여전히 5%만 돼도 3%만 돼도 엄청난 시청률을 갖고 있지만 TV가 머신러닝을 하진 않죠. 우리 광고에 관심이 있던 분에게 계속 보여주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랑 포함해서 계속 보여줘야 되니까 TV로 우리가 광고를 봤을 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잘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적당히 익숙해져야 되고 필요한 광고, 내가 관심 있다고 느끼는 거에 대해서 끊임없는 광고가 나와주고, 지겨울 정도로 나오면 좀 안 되겠지만 해당 제품에 대해서 끊임없는 언급이 이루어져야 이 제품을 한번 써볼까 하고 나서 우리 구매 여전히 광고만 보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후기도 보고 N창에 들어가서 검색도 해보고 친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오프라인 나가서도 보고, 그리고 구매가 이루어지는데 이 뒷부분이야 비슷하지만 이 앞단은 모바일 광고 시장으로 광고 시장이 변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말씀드린 건 이 D2C가 가능해졌고 저희가 고객 러닝이라는 걸 할 수 있어진 거는 광고 시장이 모바일 기반의 머신러닝으로 이용한 도달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희는 TBC라든가 그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광고를 통해서 거기도 실험을 하긴 하지만 여전히 가장 큰 광고 예산은 페이스북과 구글,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 요런 순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커머스에서 브랜드 비즈니스를 하신다는 분들은, D2C를 통한 브랜드 비즈니스를 하신다는 분들은 페이스북, 구글, 네이버, 카카오는 비중이 회사 취향마다 다를 것 같고요. 그런데 브랜드 비즈니스 말고 나는 물건을 사다가 파는
상거래를 빠르게 하고 싶어. 이런 분들은 사실 페이스북, 구글보다는 지식 검색이라든가 쿠팡에 있는 광고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일단 D2C, 오늘은 D2C니까 D2C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직 그냥 뭐 까놓고 말씀드리면 광고 효율에 있어서 여전히 유튜브가 페이북 광고를 따라잡고 있지는 못하다. 여기서 페이스북이라고 하면 오해를 하시는데 페이스북 광고라고 하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릴스, 스토리를 다 포함한 내용입니다. 아까에서 연장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D2C가 왜 갑자기 등장했을까요? 고객이 달라진 걸까요? 요즘 고객이 달라졌다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고객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기존에도 고객은 본사에서 물건을 직접 공급받고 내가 스페셜하게 대접받는 걸 좋아했어요. 다만 강력한 유통 네트워크 안에서 고객에게 브랜드가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D2C를 할 수 있었던 회사는 어떤 회사들이냐면 아주 브랜드 파워가 센 그런 레가시를 갖고 있어서 우리는 직영 매장에서만 물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 아니면 회사가 엄청나게 커서 어디 가도 우리 회사야. 이런 회사만 가능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사실은 불가능했던 거죠. 대표적으로 어떤 브랜드들이 가능했냐? 그럼 예전에는 까르띠에 같은 브랜드는 가능했어요. 티파니 같은 브랜드, 샤넬 같은 브랜드. 얘네들은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직영하는 매장만 운영했으니까 가능했던 거고요. 왜 지금은 인디 브랜드, 작은 브랜드, 신규 브랜드들이 D2C를 갑자기 얘기하고 나섰냐? 라고 하면 고객에게 다가가는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요즘 MZ세대, 밀레니얼 세대, Z세대가 구매하는 패턴이 바뀌어가지고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최저가 검색을 하지 않고 나는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생겨가지고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면 믿을 수 있고 좋은 제품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광고의 스케일이 작아졌기 때문이에요. 모바일과 타겟 광고 시장으로 가면서 광고의 스케일이 작아졌기 때문에 작은 브랜드도 작은 매출의 목표를 가지고 작은 예산을 가지고 광고를 집행할 수 있어진 거죠. 그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네, 광고 시장, 노출 방식, 판매 지역의 확장. 제가 여기서 앞에 광고에 대한 방식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광고에 대한 방식은 이제 노출 방식의 변화. 그러니까 구글이든 유튜브든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얘네는 뭘 파냐면 지면을 팝니다. 우리가 피드를 올리고 있는 와중에 그 사이사이에 스폰서드라고 되어 있는 그 피드를 파는 거예요. 근데 그 피드는 100원어치 살 수도 있고 만원어치 살 수도 있고 1억치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 같은 방식으로 라디오나 TV나 그 밖에 광고 방식을 하려고 하면 아무리 광고를 축소해서 케이블 TV가 그나마 예전에 제일 싼 방식이었을 텐데 가도 케이블 TV 하면은 약간 퀄리티가 떨어지는 그런 광고들이 생각나잖아요. 왜 그러냐면 제작 비용도 좀 작고 송출료도 작았기 때문에 총 예산 3천만 원. 그러니까 TBCF는 예산이라고 하면 30억. 이 중에 제작비가 5억, 송출료가 25억.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는 3천만 원 중에 제작비는 500만 원, 송출료는 2,500만 원. 그러니까 500만 원 가지고 만든 그런 광고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깔이 별로일 수밖에 없었죠. 이게 이제 90년대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광고 제작이 디지털로 바뀌면서 굉장히 제작이 용이해지고 노출이 용이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광고 제작하는 데 있어서 수십만 원의 비용을 들이고 수백만 원 정도의 예산만 집행을 해도 내가 원하는 고객,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진 거죠. 여기에서 D2C가 출발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 어디서 출발을 했을까요? 당연히 미국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로 이제 퍼졌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판매 지역의 확장이라는 건 우리가 미국으로 팔거나 미국에서 우리한테 판다는 게 아니라 D2C는 어차피 물건은 택배라는 운송수단을 통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이 택배가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든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든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든 다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당일 배송이 되는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해외 구매자분들은 일주일 정도 기다리는 정도의 어떤 인내심을 갖고 계셔서 이 D2C가 강력해진 건 판매 지역의 확장이 가능하다는 그런 키워드가 또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D2C를 했을 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만 D2C를 한다 그러면 굳이 해야 되나? 굳이 안 하셔도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판매 채널 파트너들도 되게 요즘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잘 해주십사 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럼 해외는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면 D2C는 해외에서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네. 해외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집중을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중앙집중 유통 구축이라는 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회사를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서울에서 제품을 다 서울에서 만들진 않네요. 한국에서 제품을 만들고 서울에 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을 하는데 한국에서 유통을 하고 그 다음에 동남아에서 유통을 하고 미국, 중국, 유럽, 일본에서 유통을 하는데, 저희는 집중해서 유통한다는 건 저희는 D2C를 기준으로 하니까 한국 고객을 만나는 거나 미국 고객을 만나는 방식이나 호주 고객이나 대만 고객이나 동남아 고객,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고객을 만나는 방식이 다 동일한 거죠. 동일한 웹사이트, 동일한 컨텐츠, 물론 자막이 붙기도 하고 언어가 좀 바뀌기도 하지만 거의 동일한 가격, 환율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동일한 가격으로 전 세계 소비자를 만나는 거죠. 이러면 그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과 고객과 소통하는, 고객과의 거리를 좁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속도의 차이가 발생을 하냐면 의사결정의 속도의 차이가 크게 발생을 하는데, 저희가 본사예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파트너사가 있었다라고 치면 저희 회사와 인도네시아 회사에 있던 파트너는 사실 꾸는 꿈이 달라요. 목표는 서로 같은 목표라고 하면 많이 파는 거 정도밖에 없겠지만, 본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지속 가능한 점진적인 많이 파는 거를 바라는 거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파트너는 그게 뭐가 중요해? 브랜드가 시스터엔 하나밖에 없나? 일단 우리는 이번 시즌, 다음 시즌 리스크 별로 없이 많이 팔고 빠지는 거, 재고는 별로 감당하고 싶지 않고 리스크도 별로 감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브랜딩에는 큰 관심이 없고, 그리고 안 팔리는 것들은 세일을 해서라도 다 처리하고 싶어요. 브랜드 본사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제품의 가격을 그렇게 후려치는 일은 우리는 참을 수 없고, 우리는 이번 시즌에 왕창 많이 팔고 다음 시즌에 못 파는 것보다 계속 성장하는 걸 원합니다 라고 하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중앙에서 우리 의견대로 밀고 가 버리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플레이를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해외 파트너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하냐면, 그래서 저희 회사의 해외 파트너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오프라인 유통을 하는 해외 파트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케팅 활동과 브랜딩 활동은 본사가 다 담당을 할게. 단 오프라인에서의 유통 활동은 저희가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오프라인 유통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다 직영해서 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걸 직영해서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명품 브랜드 같은 회사는 오프라인 유통까지 다 직영을 하죠. 저희는 아직 그 정도의 어떤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 유통을 해외 파트너에게 맡겨드리고, 우리가 온라인 플레이와 미지수의 영역, 그러니까 브랜딩과 마케팅을 해서 돈이 얼마나 쓰일지 모르는 영역들은 우리가 클리어를 해버릴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오프라인 유통을 하고 최대한 많은 소비자의 접점을 확보하고 물건을 많이 파는 거에만 집중해줘. 마케팅은 안 해도 돼. 영업만 해줘. 라는 걸로 관계가 변화하는 거죠. 이렇게 관계가 변하면 제품의 단가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져요. 리스크는 우리가 졌으니까 우리는 수출 단가를 책정을 하고 리테일 프라이스가 무너지지 않는지만 확인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리테일 프라이스가 무너져서 휘청거릴 정도의
어떤 단가를 준 것도 아니고 파트너가 그런 파트너라고 하면 지역에서 파트너를 뭐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움직이지도 않는데 그 파트너는 다음 계약에서 계약을 해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이게 D2C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D2C로 국내 유통과 해외 유통을 하시게 되면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스터인이 해외에서 어떤 식으로 D2C를 하는지 말씀드렸고, 정리를 하자면 저희는 고객을 러닝하는 방식으로 D2C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전 세계로 저희는 현재 10개국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고객을 다 직접 만나고 있고 8개 정도의 해외 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D2C를 왜 해야 되고 광고 시장이 어떻게 바뀌었고 고객을 만나는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MZ세대가 나는 오늘부터 본사에서 물건을 사고 싶어졌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게 아니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의 사례와 저희 방식을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익스플준 천정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